여러분들께 사연을 좀, 그러니까 질문을 좀 사전에 받았어요. 정답은 없지만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30대 암 경험자입니다. 가족, 주변인들이나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그리고 내 연인에게 암밍아웃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이든 주변의 사람들이든 또 연인이든 좀 조언을 해주실 분이 네. 네. 저는 첫 번째 10년 전에 3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딱 암 진단 받자마자 어떡하지, 헤어지자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건강한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됐는데 또 그 반면에 저는 저의 남자친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든 순간이니까. 근데 또 양심적으로는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얘랑 헤어져야 맞는 것 같고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헤어지지 않았고, 제가 표준 치료를 하는 동안 육지에 올라와 있었고 그 친구는 제주에 있었기 때문에 롱디로 그냥 그렇게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표준 치료가 끝나고 제가 제주로 돌아갔을 때 관계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정리가 된 이유는 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암에 걸리면 내가 뭔가 되게 약자가 된 것 같고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제 이별을 고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크면 그냥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머물면서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라는 건 여러 가지 갈등이나 힘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꼭 암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암만 바라보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암을 알린 거는 저희 아내한테는 일단 진단 전부터 이제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시점부터 얘기를 했었고, 부모님께는 이제 그냥 조직 검사한 결과 나왔을 때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들한테는 그걸 숨겼어요. 저희 아들이 그때 이미 5살,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하던 시절인데 암이라는 걸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어린 마음에 뭔가 충격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의 작품 후반에 이제 그 인터뷰 나가고 막 방송 기사 이런 게 나가면서 저희 아들이 그때 알았거든요. 이렇게 뭐랄까 좀 거의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은 한동안 이제 심리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할 정도로 조금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이제 누군가 어떻게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고 뭔가 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 관계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썸을 타다든가 뭐 그런 상황에서도 뭐 우리 막 처음부터 막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막 처음 이제 썸남 생겼는데 우리 집에 빌 있다 뭐 이런 거 한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실 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뭐 나 옛날에 안 걸린 적 있어 뭐 이런 거를 막 꺼낼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뭐 적절한 상황에서는 밝히는 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케바케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암밍아웃을 하는 건 어디까지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리는 것도 저의 주관이고요. 그걸 남한테 알렸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게 만들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약간 홀드해도 돼요. 그것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좀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관심을 주는 거 제가 지금은 불편하니까 지금은 저한테 그런 관심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이나 자녀들, 이건 조금 예의가 달라지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가까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빠 엄마한테 뭔가 일이 생겼다. 자녀한테 무슨 일이 생겼네? 네. 근데 막상 물어보려고 그러면 너무 심각한 걸까봐 두려워서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소중한 가족이 마음앓이를 해요. 너무 안 좋은 일인가? 어떡하지?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사람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걱정시킬까봐 얘기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걱정하게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더 모호하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진단을 받고 표준 치료 완료 후에 호르몬 치료 중 3년 만에 전이가 되셨대요. 표적 항암으로 6년째, 그 이후에 이제 6년째 암 환자인데 요즘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은 겉에서 봤을 때 모르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씩씩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를 좀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도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이라 이해하지만 그게 좀 서운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왜 나를 자꾸 암 환자로 봐? 이럴 수도 있고요. 왜 나 아픈데 날 자꾸 아픈 사람으로서 이해 안 해주고 자꾸 날 등을 떠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끝내고 추적 검사를 하면서 이제 다시 달리기라는 것도 시작하고 일상이라는 것도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삶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괜찮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당연하죠. 괜찮을 척하고 다닐 때도 있고 저는 이제 한창 달리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전보다 더 튼튼해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모임에 이제 알고 있던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뭐 항암도 끝났고 하니까 풀마라톤 완주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왠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긴 하세요. 죄송해요. 네, 다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약간 뭐 풀마라톤도 뛸 거 아니면은 여기 달리기 모임도 나오지 말고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도발하셨네요. 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구나 내가. 저는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광석님이 직접 나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풀마라톤 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뭔가 포부도 있고 꿈도 있고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이 야 너 이제 다 나왔으니까 풀마라톤 뛰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옆에서 너무 우쭈우쭈 해주셔도 되게 그것도 싫으실 텐데 또 너무 괜찮은 척 대하면 그건 또 섭섭하고 그래서 약간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랑 언제 하느냐랑 어떨 때 하느냐랑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거를 당사자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말을 하는 분들도 조금 더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양가 감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장단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좀 이렇게 아픈 척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 있을 때 옆에서 너 좀 쉬어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아니 왜 날 자꾸 아픈 사람 취급해 그리고 좀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해볼까 왜 나를 압박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남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내가 나만 바라보면은 내 문제가 보여요.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를 자꾸 남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화나 서운함이나 억울함을 던지려고 그래요. 왜 나한테 압박해? 왜 나 아픈 사람 취급해? 근데 막상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내가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자꾸 느껴질 때는 내가 지금 암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면서 맞서 싸우고 있는 건 아닐지 혹은 내가 암을 방패막이 삼아 숨어 있는 건 아닐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의외로 조금은 풀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의 발병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막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하기도 겁이 나고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해도 스트레스인 것 같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뭔가 삶이 외로워지는 것 같은데 뭔가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또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이걸 어떻게 균형을 좀 잘 맞추면 좋을까요? 저는 원래 무역회사를 다녔었어요. 진단을 받고 그만뒀다가 다시 회복하고 회사에 복귀했다가 전이 받고 이제 안 갈란다 이라고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픈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반백수입니다. 이제 투병을 하시거나 뭐 항암 후에 이제 그 스트레스로 인한 걱정 때문에 많이들 이제 쉬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는가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막 일하는 시간 내내 막 하하하하 나 너무 행복해 막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일하지는 않거든요. 주간 면제 이렇게 해보면 막 마감 시간 오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사실 일이라는 건 정말 스트레스만 있는 일, 뭐 혹은 스트레스 완전 없이 막 행복만 있는 일 이렇게 나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은 일도 사실 여러 번 하면 지겨울 수 있고,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괴로울 수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뭔가 저는 그냥 심심하게 있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배분을 잘해서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흥미로울 수 있는,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 그런 게 있는 일이라던가, 그래도 스트레스에 비하면 좋은 일이 더 큰 일이라던가 이런 걸 찾아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 봤을 때 딱 떠오른 게 이 고위본 토크 참가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대문자 아이여가지고 그냥 유튜브 할 때도 혼자 카메라 켜놓고 촬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막 무대 위에 올라오고 이런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폐렴 때문에 많이 아파서 그랬는지 그냥 하겠다고 덜컥 대답을 해버려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기간 내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한다고 했지? 막 계속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되게 한동안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 막 뭐 대본도 써보고 뭐 화장은 어떻게 할지 옷은 뭘 입을지 막 이런 것도 보고 암 환자의 삶에서 조금 벗어난 새로운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보다 그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스트레스와 이 재미와 성취감과 이런 것들의 그 적당한 선을 지켜서 하는 게 어렵지만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어본 게 잘 늙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는 거래요.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스스로가 얻고 느끼는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조금 더 작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순위도 중요해요. 암 초반에는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따져. 그러면은 모든 포커싱이 지금 내가 당장 생존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삶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거에 가치를 두지? 라는 게 머리 안에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때로는 우선순위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종교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끊임없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은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응원이나 위로의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인데 이거는 그냥 너무 단순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그리고 혹시 뭐가 필요해?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 그게 암 경험자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위로의 말이자 응원의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몸의 한계를 넘는 달리기를 보신 이광선 님이나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시선을 공유해 주신 노수정 님이나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묵묵히 지켜내는 것의 위대함을 알려주시는
이대양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의외로요, 그 누군가의 힘겨운 시간, 그리고 그거를 극복한 시간을 이렇게 간접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어떤 삶의 기억, 추억, 때로는 힘겹지만 내가 그걸 뚫어냈던 어떤 약간 그 자기 승리의 시간 같은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셨을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련을 꼭 이겨내야만 행복한 건 아니죠. 근데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선 그 강연에서 세 분 모두 다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우리 또 몇 년 뒤에 다 같이 건강하게 만나요 였습니다. 고잉온이라는 게 계속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저희 고잉온 캠페인, 고잉온 토크도 계속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5년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지속되겠죠. 그때 또 다른 이야기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또 토크를, 본인의 삶을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께서 또 함께 토크를 이어가 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계속 고잉온 캠페인, 고잉온 토크에서 계속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